반갑습니다. 저는 건축가 임우진입니다. 주로 프랑스 파리에서 오래 활동해 왔고요. 오랜만에 고국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칠 전에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분들께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새롭게 짚어보는 오늘 이 자리에 발표자로 나와 의아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정치나 사회에 대한 거대 담론이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매일 그 속에 살고 있지만 마치 공기처럼 너무 익숙해서 새로운 눈으로 보기 힘든 공간과 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완성되는 형이상학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실체적이고 물리적인 일상의 공간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는 건물을 만들고 그 건물은 다시 우리를 만든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툭 하면 서로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졸거나 딴짓만 하는 우리의 국회의사당이고요. 다른 하나는 외부 차량의 진입을 막고 옆 동네 아이들을 단지 놀이터에서 쫓아내곤 하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맥락도 원인도 다르지만 이런 장면이 뉴스나 신문에 나올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에는 희한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화가 난다는 것이죠. 정치인은 다 그래, 부자들은 다 그래. 천박하다, 게으르다, 이기적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들입니다. 저는 오늘 서로 전혀 다른 답답한 국회와 배타적인 아파트 단지를 대면할 때 느끼는 우리 마음속 불편함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언짢아 할까요? 먼저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런데 불행히도 불통의 상징으로도 첫 손가락에 꼽는 바로 그곳, 국회의사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몸싸움, 막말, 고함, 졸음, 결석. 더 있나요? 이런 장면들이 TV에 나올 때 우리는 왠지 모를 짜증과 분노를 느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인간 수준 문제다, 정치하는 X들은 다 저렇다, 월급을 깎아야 한다 등등 말이죠. 그런데 조금 엉뚱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미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의원들이 거쳐간 곳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비판받아 마땅할 수준 이하의 인간이었던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보니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곳을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길 제안합니다. 그러기 위해 두 가지 정도의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정보는 귀여운 생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전쟁 당사자국들은 급격히 증가한 난민과 포로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그 와중에 미 정부의 요청으로 쥐사회행동 연구로 유명한 동물학자 존 캐루는 동물이 공간적 스트레스를 견디는 다양한 조건을 연구하는데요. 14년간에 이르는 수많은 쥐 실험 중에 학자는 흥미로운 현상 하나를 발견합니다. 서로 생면부지인 흰쥐 무리를 커다란 상자에 가두자 집단으로 나뉜 패거리들끼리 싸우며 서로의 해를 가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전체 상자 크기를 4분의 1로 줄여 서로 가깝게 지내도록 합니다. 예상대로 처음에는 난장판이 될 정도로 서로 싸우지만 얼마 되지 않아 서로 조심하고 더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서로 치즈도 나눠 먹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지낸 쥐들의 건강과 지능 지수도 향상되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각각의 쥐를 독방에 넣어 강제로 싸움을 멈추게 한 것인데요. 쉽죠? 이 경우 지능 지수 검출이 어려워질 정도로 멍청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포유류 동물에게 공간 밀도가 집단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한 중요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적당한 거리가 사회적 관계와 유대감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개인의 지능까지 향상시킨다는 거죠. 두 번째 사전 정보는 극장이라는 공간의 숨은 비밀입니다. 극장의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 오페라 극장과 영화관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전통적인 오페라 극장은 대부분 마이크 장치 없이 배우의 육성으로만 공연됩니다. 그래서 배우의 목소리가 잘 들리려면 관객은 되도록 무대와 가까이 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객석의 경사를 급하게 하고 또 여러 층을 두어서 객석과 무대가 최대한 가깝게 공간을 구성합니다. 반면 영화관은 좀 다르죠. 확성 장치가 잘 갖춰져 있고 화면이 커서 굳이 좌석이 가까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객석의 경사도 완만해지고 결국 객석과 스크린, 즉 무대는 멀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 양태입니다. 오페라 극장에서는 배우와 관객의 거리가 가까우니 배우는 물론 연기로, 관객도 환호와 손뼉 같은 호응으로 서로 상호 소통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반면 영화관에서는 관객은 편한 의자에서 반쯤 누운 자세로, 대부분 그렇죠, 영상을 수동적으로 바라봅니다. 영화를 보며 화면 속 배우에게 박수치고 환호한 사람은 없죠. 상호 소통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사전 지식을 장착했다면 우리의 국회의사당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과 차이를 비교하면 자신의 특성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예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어떤가요? 우리와 다른 게 보이시나요? 한눈에도 영국 의사당은 우리의 의사당보다 훨씬 좁습니다. 좁은 정도가 아니라 비좁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서로 밀집해 앉아 있죠. 거기다 반대편 객석을 서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면 졸기는 힘들겠죠. 토론하는 광경을 옆에서 보면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치열합니다.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모두가 집중해 있지요.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좁지요? 1인당 면적이 한국 의사당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간 구조는요, 오페라 극장처럼 경사 급한 원형 극장 형식으로 가장 뒤편에 앉은 의원도 단상을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단상의 발표자에 집중해 있고 눈빛과 손짓으로 토론에 참여합니다. 이제 우리 의사당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경사도만 보면 앞에 나왔던 영화관과 비슷합니다. 영화관과 다른 것은
화면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요즘은 콘서트장처럼 대형 스크린의 도움을 받습니다. 객석에서 단상이 잘 안 보인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오페라 극장과 영화관에서 서로 달랐던 관객의 행동을 떠올려 보면 서구와 우리 의사당 내 공간 집중도 차이는 금방 느껴집니다. 단상까지의 거리는 멀고 완만한 경사 때문에 앞 사람의 머리에 가려 단상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의자는 집 소파처럼 한없이 편안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의원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너무 멀고요. 이런 공간에서는 단상에서 발표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전하려면 소리를 빽 지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하고 멍하니 먼 산이나 보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불성실하다고 욕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들이 그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었다는 사실은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건축가들은 사람이 공간에 속박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과장하거나 포기하는 것 같은 극단적인 행동 패턴이 생겨나기 쉽습니다. 고함치거나 퇴장하거나 졸거나 결석하는 것이 그것이죠. 대화법에서 고함은 대화가 더 이상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대화를 포기한 혹은 대화를 갈구하는 최후의 소통법으로 해석합니다. 추가로요, 하나 더 중요한 디테일을 알려드리면 서구의 많은 의사당들이 단상과 객석을 함께 묶어서 하나의 무대처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관람석 뒤에 의원석 뒤에 일반 관람석의 존재를 크게 과장해서 객석에 앉아있는 의원들 또한 마치 자신이 무대 위에 오른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한 겁니다. 일반인이 시선이 느껴지게요. 무대 위에 올라서 졸거나 한눈팔 간 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에 비해 우리 국회의사당의 일반 관람석은 아래 의원들이 그 존재를 느끼기 힘들 정도로 작습니다. 자, 교단이 너무 멀어 선생님 수업도 잘 안 들리고 주변에 지켜보는 눈도 없는데 학생이 졸거나 결석한다고 비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공간과 사람의 상관관계는 공간이라는 시스템이 우리 소통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정치인의 개인 소양 문제로 치부하고 비난했던 불통의 원인이 사람 문제 이상으로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느끼셨다면 이번에는 질문의 관역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우리의 집은 우리의 도시는 우리가 소통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현대 한국인의 절반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숨은 공간과 사람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차를 못 들어오게 막고 이웃 단지 아이들의 통행을 막는 단지들을 마주했을 때 그들이 집단 이기주의로 보이고 화가 치밀고 그리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옆 단지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에 무단 주차를 하거나 혹은 외부인이 아파트 내부 공원이나 주민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뭔가 내 공간이 침범당한 것 같고 우리 단지에서 나가 주었으면 하는 느낌 솔직히 안 드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토록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일까? 이런 자괴감마저 듭니다. 놀라운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서울 지리를 모르는 외국인이 분명 서로 다른 나라라고 생각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다른 도시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면하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좌측 아파트 단지는 녹지도 많고 잘 정리된 것처럼 보이죠. 반면 오른쪽 동네는 작은 공원 하나 없이 중소규모 건물만 빼곡해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사진을 지도로 바꿔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건물보다 길이 보이시나요? 놀라운 것은 왼쪽 아파트 단지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 이름이 하나도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단지 입주민 말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담과 울타리로 둘러싸인 사유지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도시라는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섬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런 장면이 가능했을까요? 아파트 단지라는 주거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성공 신화를 쓴 이유는 다른 나라에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비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파트라고 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라고 부른 사실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사실 죄가 없거든요. 다른 나라에도 흔히 존재하는 공동주거 형식이기도 하고요. 시계를 50년 전으로 되돌려 개발의 시대 197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사람들이 급격히 몰려들자 정부는 조급해졌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집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집을 지으려면 도로 상수도 시설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을 먼저 갖춰야 했고, 그러려면 너무 많은 예산과 시간이 든다는 것이었죠. 고심하던 정부는 의외로 간단한 비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집을 살 수요자에게 자기가 살 집뿐 아니라 주변 도로, 공원, 놀이터, 상하수도, 편의시설의 비용까지 전가하는 놀라운 방법이었죠. 이렇게 하면 정부는 비싼 도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유지 보수하느라 머리 아플 필요 없고, 기업은 똑같은 평면으로 집을 붕어빵처럼 찍어내도 소비자는 불평 없이 잘 사주니 좋고, 정부 대신 비싼 인프라 건설 비용까지 부담하고 입주한 개인도 몇 년 지나면 올라있을 집값 때문에 손해될 게 없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보이는 해결책이었죠. 그 마법 덕분에 많은 우리가 지금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공식 아래 치명적인 암세포가 숨어 있었음은 당시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길을 포함한 단지 전체를 자기 비용으로 만들고 유지해야 하는 구조니 그 돈을 부담하지 않는 타인에게 입주민들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바뀌는 게 어쩌면 인지상정이었습니다. 그 타인이 비록 바로 옆에 사는 이웃이라고 해도 말이죠. 암세포는 특정한 외부 인자와 만날 때 악성 종양으로 발전한다고 하죠. 단지는 재건축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만나자 급속히 덩치를 불립니다. 개발 초기 지어진 대규모 단지들은 재건축 주기가 돌아오자 눈이 번쩍 뜨일 보물섬을 발견합니다. 조합을 설립해서 단지의 크기를 키울수록 조합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기에는 용적률이라는 자본 논리적 게임의 규칙이 작용하는데요.
재개발의 용지가 크면 클수록 기존 조합원에게 돌아오는 배당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인근 소규모 택지까지 아귀처럼 흡수해서 몸집을 불린 거대 아파트 단지가 탄생합니다. 이른바 돈 놓고 돈 먹는 도박판처럼 판이 재편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돼도 주택 당국은 뒷짐지고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개발 초기 소규모 단지가 이런 식으로 개발되도록 유도하고 방관했으니 지금 와서 뭘 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이미 판 자체가 이렇게 굳어져 버렸으니까요. 길은 끊어지고 통행은 막히고 교류는 사라지는 도시적 진공 상태가 된 지역이 도시 곳곳에 속출합니다. 남을 못 들어오게 자기 단지를 막으면 자신도 남의 단지에 못 들어가는 처지가 됩니다. 그렇게 도시가 바뀌면 자신이 이 도시에서 지낼 수 있는 곳은 결국 자기 단지 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자기 단지 속에 갇혀버리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공공이 자기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쉽고 편한 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도시는 사람이 사라지고 경제의 논리만 난무하는 전쟁터가 됩니다. 시민은 점점 서로 고립되고 서로 적대적이 되어 간다는 사실은 못 느낀 채 주위에 누가 아파트 매매로 얼마를 벌었다는 소리에만 자극받는 외눈박이가 되어갑니다. 마치 데워지는 물속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개구리들처럼 말이죠. 인류 역사상 인간의 욕망과 약육강식의 자본 논리를 가장 솔직하게 인정한 곳이 뉴욕의 맨해튼입니다. 그 맨해튼조차도 길이라는 최소의 시스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은 사람이 살아가는 큰 공간, 도시라는 생명체의 가장 기초적인 혈관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의 갈등과 충돌의 원인이 의외로 잘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그 자체보다 말이죠. 그곳에 필요한 것이 토론과 소통이라는 본질은 놓치고 크고 화려하게 보이려 만든 공간은 결국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을 속박했습니다. 잘못 만든 공간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을 고립시키거나 서로 싸우게도 만듭니다. 함께 사는 공간, 어울려 사는 도시라는 본질은 놓치고 편법과 게으름으로 빨리 쉽게 만든 도시는 결국 서로 단절된 단지 속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서로를 대립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책임으로 방치된 도시는 그 속에 사는 시민을 서로 멀어지게도 서로 적대적으로도 만듭니다. 공간은 서로 소통하고 도시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외로워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흥미로운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공간 안에 어찌 보면 속해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마치 건축가님께서 펴낸 책을 좀 다이제스트로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열띤 강연 펼쳐주시는 동안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몇 개만 좀 뽑아서 저희가 소화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건축가님께 국회 공간을 바꿔달라는 의뢰가 온다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지요? 일단 설계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국회에 대한 그 문제점이라고 하면 굳이 문제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해결책을 물어보실 거라고 아무래도 예상을 했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넓어요, 공간이. 그리고 특히 그 의원들끼리 서로 거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단상에 있는 사람들은 더 멀리 보이고 더 자기가 왠지 고립됐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는 한 번씩 졸거나 다른 인터넷을 하는 의원들 사진을 보면서 물론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국회에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도 되지만 건축가의 입장으로서 사실은 약간 불쌍한 치근한 마음도 듭니다. 그 의원들이 그 공간에서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도 거꾸로 들죠. 지금보다 공간이 좁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축가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또 건축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인간 행동에 대한 변명을 공간이 해주거나 혹은 인간 행동에 대한 해법도 공간이 내어주거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됐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왜 잘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책을 써서 변명을 해주나? 변명을 해주는 거 아니냐, 해명을 변호를 해주나?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사람을 지배하고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점을 왜냐하면 공간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공기처럼요. 하지만은 어떤 공간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행동할 수 있고 저런 쪽으로도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제 책 이름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보이지 않는 도시. 예, 보이지 않는 그 공간, 보이지 않는 도시를 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종시에 국회 제2관을 건설하는 계획이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의자를 바짝 당겨서 국회의원들이 좀 더 불편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 좀 모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강연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서로의 얼굴이 보여야 돼요. 얘기를 하면서 왜 서로 맞은편에 얼굴이 보이도록 가까운 위치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왜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관계 속에서 힘든 토론이라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멀리서 서로 고립돼서 있는 공간보다는 훨씬 토론의 윤활성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토론의 성과도 훨씬 더 원활하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도 하게 되네요. 해봐야죠.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벌써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이 시간을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문순창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문화의 공간을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공간에 따라 문화의 형식이 달라지는 걸까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질문을 해오신 것 같은데 건축가님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그렇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둘 다입니다. 이 우문현답인지 현문우답인지 몰라도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공간을 만들면 다시 그 문화가 영향을 받고 또 거기서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금방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간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가 가진 힘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여러 방면으로 응용하고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정말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싶어서요. 저희가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SDF 2021을 여기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 공간은 어떨까요? 소통을 위해서 적절해 보이십니까? 솔직한 답변,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짧은 답변이라고 하면은 지금 제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다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새겨서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오페라 극장인지 연극 극장인지 혹은 영화관인지 우리가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구조가 어떤 공간이었던지를 떠올려 보시면 이 공간이 좋은 공간인지 아닌지 각자의 답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진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추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져 나오네요. 열심히 할게요. 네. 자, 끝으로 오늘 SDF 2022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소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좋고요. 일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토요일 날 그런 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마 그 사건에 대해서 과연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하게 될 건데요.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 중에 약간 우리가 힌트로 삼을 수 있는 주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통찰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기는 했는데 그래도 마음 한편에 무거움이 있고 또 해법을 찾아보려는 우리의 시도가 그 무거움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